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매년 김장날이면 형님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김치독 안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3억 원. 그리고 메모 한 장. 김장을 함께한 손에게. 형님이 그걸 보고 소리쳤어요. 우리가 장남인데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사연은 김장이라는 평범한 가족 행사 속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3억 원이라는 거금보다 더 큰 것을 깨달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8살, 둘째 며느리예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되었어요. 시댁은 전형적인 농촌 가정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논농사를 지으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죠. 저희 시댁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의 형님이 계시고 제 남편이 둘째였어요. 형님 댁은 서울에서 사세요. 형님 부부는 맞벌이고 두 분 다 회사 임원이세요. 반면 저희는 시댁 근처 소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형님 댁이 훨씬 여유롭죠. 하지만 시댁 행사에 관해서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명절이든 제사든 김장이든 항상 제가 갔어요. 형님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빠지셨죠. 처음엔 이해했어요. 서울에서 일하시니까 시간 내기 어려우시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장은 달랐어요. 김장은 우리 시댁의 가장 큰 행사였거든요. 시아버지는 김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김장은 가족이 함께 담가야 맛이 난다는 게 시아버지의 지론이셨죠. 매년 11월 말이면 시아버지는 마당에 큰 비닐을 깔고 배추를 수북이 쌓아 놓으셨어요. 첫 해 김장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형님도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겼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시어머니가 괜찮아, 우리끼리 하면 되지라고 위로하셨지만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김장을 담갔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독에 담는 일. 처음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묻혀야 해. 사랑을 담듯이 말이야. 시어머니의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고마워. 내가 와줘서.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시아버지는 늘 말씀이 적으셨는데 그날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은 아이가 아파서라는 이유로 오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해는 시험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네 번째 해는 출장이라고 하셨죠. 매번 핑계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형님은 김장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처음엔 섭섭했어요. 왜 항상 저만 와야 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김장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배추를 버무리는 시간, 시아버지가
올해는 배추가 정말 좋구나 하며 웃으시는 모습. 그게 저에게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매년 김장날이 다가오면 형님께 전화하셨어요. 올해는 오너라.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하지만 형님의 대답은 늘 같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늘 속상해 하셨어. 김장은 가족이 함께 담가야 맛이 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시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시아버지에게 김장은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가족이 모이는 명분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올해 초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장례식에서 형님은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올해 김장철이 왔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올해도 김장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해야지. 아버지가 좋아하셨잖니. 김장날이 되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시댁에 갔어요. 남편도 함께 갔죠. 하지만 형님은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연락했니? 라고 물으셨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은 또 바쁘다고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 마당에 앉아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마당이 더 넓어 보였어요. 배추 향이 코를 찔렀고 찬바람이 불었지만 저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한참을 배추를 버무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며느리야. 내가 가져올 게 있어. 시어머니는 창고 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래된 김치독 하나를 끌고 오셨죠. 그 독은 정말 오래됐어요. 붉은 띠가 둘러져 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저는 의아했어요. 어머님, 김치독을 남기셨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독 안에는 김치가 없었어요. 대신 비닐에 감싼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행 통장 한 권을 꺼내셨어요. 통장 표지는 낡아 있었지만 안에 든 숫자는 선명했어요. 3억 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남기신 거야. 저한테요. 왜요? 시어머니는 통장 안에 든 쪽지 하나를 꺼내셨어요. 거기엔 시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장을 함께한 손에게. 정성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이 마음을 받아줘.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매년 김장에 온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남겨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받아라. 저는 손을 저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아버지 뜻이니까 받아야 해. 그날 저녁 형님이 도착했어요. 뒤늦게 시간을 내신 거였죠. 형님은 김치독 옆에서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평온했던 김장날이 갑자기 폭풍전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이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형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3억 원.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내 동서한테. 왜요?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충격이었고 동시에 분노였어요. 시어머니가 쪽지를 보여주셨어요. 김장을 함께한 손에게. 형님이 그 쪽지를 읽더니 소리쳤어요. 그럼 저는요? 우리가 장남인데 김장 한 번 빠졌다고 이게 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그저 형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형님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바빠서 못 온 거예요.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요. 평생 장남으로 책임을 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대우받는 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진 돈으로 벌을 주신 게 아니야. 김장은 손으로 하는 정이니까 그 손을 기억하고 싶으셨겠지. 손으로 하는 정. 그럼 전 손이 없어요. 형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이 돈을 받아서 형님과 사이가 나빠진다는 게 싫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 돈은 형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이건 아버지 뜻이야. 형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동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돈 받을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된 대답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나섰어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 김장 한 번 빠진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아주버님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잖니. 12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그 말에 형님이 멈칫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매년 전화했어. 올해는 오너라고. 근데 넌 한 번도 안 왔어. 일이 바쁜 건 알아. 근데 하루도 못 내겠어. 형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큰아들네는 나를 잊었나 보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날 기억해줬어. 그 마음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형님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형님의 울음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형님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더니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요. 3억을 다 동생한테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건 유산이니까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형님을 말렸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하지만 형님은 듣지 않았어요. 안 돼. 나도 변호사랑 상담할 거야. 그날 밤 형님은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며칠 후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거였어요. 유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돈 절반은 제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시아버지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안 돼.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신 거야. 시어머니는 형님께 전화하셨어요. 내가 법으로 따지고 싶으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12년 동안 김장 한 번 안 온 것도 불효야. 그걸 법으로 따질래? 형님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저는 그 중간에서 괴로웠어요. 형님 부부는 시어머니와 3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해. 내가 형님한테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괴로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형님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명절도 다가오는데 형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동서, 내일 시댁에 갈게.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날 시댁에 갔어요. 형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런데 형님의 표정이 달랐어요.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동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형님이 김치통 하나를 들고 왔어요. 직접 담근 김치였다고 했어요. 동서, 이거 받아줘. 내가 처음으로 담가본 김치야. 저는 놀랐어요. 형님이 김치를 담갔다니요. 형님이 말을 이었어요. 지난 한 달,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왜 아버지가 동서한테 그 돈을 주셨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 왜 동서한테 주시나 싶었거든. 시어머니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 내가 지난 12년 동안 뭘 했나.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김장도 안 갔고, 명절도 자주 빠졌고, 부모님께 전화도 잘 안 했어. 근데 동서는 달랐어. 매년 빠짐없이 왔고, 어머니 옆에서 김장을 도왔고, 아버지랑 이야기도 했고,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이 그리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가족이 모이는 걸 원하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형님도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도 김치를 담가봤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면서 생각했어. 아버님이 왜 김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김장은 손으로 하는 일이야.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나누는 거지. 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동서, 그 돈 가져.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이제 알았어. 아버지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교훈이야.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는 거. 저는 형님, 이라고만 말할 수 있었어요. 형님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올해부터는 제가 김장 올게요. 매년 빠짐없이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김치는 나눠야 익고 마음도 그래야 익는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변했어요. 형님은 정말로 매년 김장에 오셨어요. 형수님도 같이 오셨고 조카들도 데려오셨죠. 마당에 온 가족이 모여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3억 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어요. 절반은 시어머니께 드렸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나눠 썼어요. 형님께도 일부를 드렸죠. 형님은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제가 형님도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로 저희는 시아버지 추모 기금을 만들었어요. 매년 김장철이 되면 그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김장은 나눠야 익는다는 시어머니 말씀처럼요. 올해 김장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형님, 형수님, 남편, 저, 그리고 시어머니. 우리는 함께 배추를 버무렸어요. 조카들은 뛰어놀며 웃었고 시어머니는 올해 김치는 정말 맛있겠다며 웃으셨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아버지가 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님, 우리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김장은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그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사진 앞에 잠시 올려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3억보다 큰 걸 배우고 갑니다. 김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으로 담그는 정이라는 걸요. 김치는 익어가듯이 우리 가족의 마음도 익어갔어요. 처음엔 시고 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고 깊어졌어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저는 그 김치독을 꺼내요. 이제는 비어있지 않아요. 온 가족이 함께 담근 김치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 김치를 나눠 먹으면서 우리는 시아버지를 기억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건 3억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건 가족이 함께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3억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였습니다. 정말 오래, 정말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더 좋은 사연들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집안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가족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누군가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라디오 언니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